서강대 김정호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강대에서 이제 강의는 안 하고 예.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버. 예. 김정호의 경제TV 하고 경제TV.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교수님에게 저희가 이제 종종 국내외 경제 소식도 네.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그 경제를 지정학적인, 네. 정치적인 게 너무 많이 좌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경제만 가지고 설명하던 그 틀은 전혀 소용이 없어졌어요. 안 맞아요. 경제만으로만 또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그 영어로 하면 ceteris paribus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ceteris paribus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항상 변해.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의 설명력이 네. 이제는 뭐 정말 없어졌다. 그냥 완전히 파괴된 것 같아요. 그 핵심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제 전쟁 네. 때문에 과연 미국과 이란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네. 저마다 이제 전쟁은 목적이 있었을 거고, 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확실하게 확인한 게 있어요. 예. 군사 강국이다. 확인을 했다. 아무도 못 덤빈다, 미국한테. 그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미국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무력하고 전혀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대공 방어망이 완전히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정말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그게 미국으로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일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재확인을 했다. 재확인. 지금까지 그 정도까지일 줄 몰랐고 그리고 중국이 꽤 강할 줄 알았던 것이죠. 많이 올라왔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중국의 대공방어망이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던 거고 예. 그게 그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간에 3중으로 대공방어망을 다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걸 다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무용지물이 된 거죠. 전혀 쓸모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이란이 미군 비행기를 격추한 게 F-15기 격추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무슨 레이더로 한 게 아니고 예. 그냥 휴대용 여기 어깨에다가 견착식 그걸 가지고 쏜 게 맞은 거예요. 네. 저공 비행할 때 너무 저공 비행을 한 거예요. 이제 네네. 너무 방심한 거죠, 미군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히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것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방공망 또 중국의 방공망이었는데 네. 뭐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안 거죠.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 거. 저는 이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수확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 예. 또 군사 기술의 수준도 상당히 높이 올라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거를 자기들 나름의 테스트를 통해서 뭐 검증도 했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소위 중국 같으면 HQ-9B라고 하는 홍치-9B라고 하는 그 대공 방어망이 F-35 같은 거 다 들어와도 다 막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또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중국이 역할을 해라. 네. 그러니까 좀 이란이 중동 다른 걸프 국가도 공격 못하게 좀 역할을 하라라고 했습니다만 뭔가 딱히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누구 편을 또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건 완전히 그랬죠. 체면을 구긴 거죠. 중국으로서는. 뭐 그 기사들이나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미국이 군사력을 소진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뭐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일 거라고 보고 어차피 전쟁을 하면 저 무기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네네. 무기고는 당연히 그만큼 비겠죠. 네. 그게 아니고 나설 수가 없다. 음. 나설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예를 들어 중동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면 네. 항공모함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로. 음. 중국은 거기에 보낼 만한 항공모함이 없는 거예요. 세 척을 지금 건조를 해놨는데, 뭐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세 척을 건조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실전 경험도 없고. 예, 실전 경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고 그것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전 경험입니다. 미국처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실전 경험이 없죠. 1979년에 베트남하고 싸워서 그것도 지지부진한 그 승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요, 전투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저게 제대로 싸움을 할지 안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중국 군대고, 러시아는 그래도 조금 실전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맞닥뜨려 보니까 웬걸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한 전쟁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진다는 쪽의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왜?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로봇 군대한테 러시아 병사들이 무조건 항복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군대, 드론과 로봇만으로 구성한 군대인데 네. 그걸 가지고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공격했는데 그 러시아 군사들이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탈환을 했어요. 네네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은 경제에 가 있죠. 유가가 그렇죠. 오른다든가 이런 거에 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그거일 거라고 봐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강국이다, 미국이. 이게 이번에 입증이 됐고 그것이 그 잠재적인 적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겁먹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란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요, 정규전이 아니잖아요. 테러예요. 테러이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종교전쟁인 겁니다. 죽어도 그만인 거고.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1대1 군사 대결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군사적인 대결을 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벌써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의 그 군사 목표물 1만 개를 넘게 타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란이 저럴 수 있는 이유는 테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테러라고 하는 거는 군대 대 군대 전투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 민간은 유조선이기도 하고 가스 운반선이기도 하고 또 주변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 네. 공항,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 대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란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테러 전쟁에 미국이 지금 약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럼 이제 국민들이, 지금 민주국가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쟁 왜 하는데? 라는 반문을 자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돈 쓰고 물가 올라가니까. 네. 뭐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하느냐. 예. 그냥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사실 하는 또 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기치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란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게 테러리스트들이고 언제 중동 지역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고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또 호시탐탐 이란을 노리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 이제 사전에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겠죠. 핵무기 만들기 전에. 예. 그래서 화근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화근을 없앴죠. 네. 화근을 없앴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최고 지도부 40명을 싹 다 참수작전으로 다 그냥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최고 지도부를 다 없앴는데 그러면 전쟁은 끝나야 되는데 이란 군부는 지지부진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테러전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미국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상이 안 됐던 바는 아닐 텐데. 그렇죠? 베네수엘라처럼 생각했던 것 같고 너무 쉽게. 예, 베네수엘라는 아주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그가 가져온 그 모사드가 제공한 그 내부 정보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고 타격을 하면 지도부를 다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고 그걸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종교전쟁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 순교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또 불리한 거는 트럼프 입장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란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혁명 수비대 또 종교 지도부 이들만 생존할 수 있으면 전쟁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11월 달에 또 선거가 있는 있으니까.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불리해진 거죠. 트럼프가 불리해진 거죠. 그걸 또 정확히 이란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러니까 알고 뭐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예. 그랬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이란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도 네. 아니면 이제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과연 트럼프와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미국의 정세, 네.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또 엄청나게 또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선거를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상해 놓은 걸 보면 하원은 진다. 하원은 민주당에게 공화당이 다수를 빼앗긴다. 이렇게 나오고 상원은 박빙인데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두 석 정도를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네. 그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래요. 너무 떨어져서. 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36에서 38% 트럼프 지지율이. 네. 근데 마가 진영 있잖아요. 그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네. 거기는 지지율이 80%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무당파. 그러니까 나는 민주공화 어느 쪽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한 민주당까지 포함한 그 조사자, 네. 조사 대상자들은 80%가 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지지 못한다. 전쟁 뭐 때문에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 그 중도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지금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지게 되면 뭐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도 막 하면 그 사람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네. 임기는 임기는 지금 한 2년,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도 남아있는데 네. 힘은 빠져가고 있고 어차피 이제 재임은 불가능한 대통령이고 네. 이러면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되게 그렇죠.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뭐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죠. 뭐. 그 전 세계가 또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뭐 트럼프는 막 또 뭐 행정명령 어쩌고 또 막 난리 칠 텐데 네. 의회선 또 다 네. 견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였어요. 많은 나라들에게 그렇게 몇 인식이 나라를 됐죠.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미국은 그냥 보호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때를 써도 되는 거고 좀 뭐 막무가내 짓을 해도 되는 거고 반미를 해도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미국이 힘은 엄청 센데 착할 때였던 겁니다. 힘센 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지켜줄게 예. 할 때. 예. 그러니까 가서 반미 데모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죠. 대사관도 점거하고 뭐 그래도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크게 뭐라고 안 그랬거든. 지금 그런 거 하면요. 그냥 군사 공격할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바로 그거인 것이고, 예. 간접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왜 우리가 세계를 지켜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 쟤네들을 지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거지 그 힘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각자 도생의 시기. 예.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죠. 원래 인간은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강한 자들은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힘이 국력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만주벌판 점령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생겼어요. 광개토대왕 네. 하면 우리 막 자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 보고 그냥 열광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전쟁하는 겁니다. 축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전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승부. 예. 저 상대방, 적을 누르고 죽이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원래 본능인 거죠. 축구도 그렇고 미식 축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역 확장, 땅 따먹기. 그렇죠. 땅 하는 따먹기 거고요.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지난 80년이 아주 이상한 시기였던 겁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그 80년 동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최강대국, 압도적인 최강대국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트루만 대통령이 아예 내놓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네. 것이 만들어지던 그 초창기에 했던 발언인데 슈퍼파워 초강대국의 임무는 네.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서브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초강대국이 왜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 겁니다. 그게. 청교도적인. 예. 그 당시에 이 청교도, 그러니까 미국식 기독교 복음주의 이런 것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왜 그게 그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선교사들 활동하고, 세브란스 병원이며 연세대 세우고, 이화여대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종교 활동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예. 그게 쭉 연장이 됐던 거예요. 도와주고, 지켜주고, 사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또 많이 취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부분적으로 취했죠.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게 기축통화가 되면서 그 강한 달러의 덕을 많이 봤죠. 미국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세계 질서, 세계의 평화, 항행의 안전 이런 것들을 미국의 힘으로 다 지켜주고 그래서 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달러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글로벌리하게 이제 커졌고 네.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 네. 전 세계인들이 돈 생기면은 미국 국채라든지 금융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됐던 건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미국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네. 그냥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인 거죠. 그렇죠. 자기네 마음대로. 예,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강점이죠.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예. 기축통화국의 그 통화는요. 네. 무역에만 의존할 때 형성되는 그 통화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거래를 하기 위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통화에 대한 네. 그다음에 비축을 하기 위한 수요가 또 존재해요. 기축통화는. 그것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고요. 통화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통화로 표시된 자기네 물건 값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기축통화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출하더라도 적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기축통화국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 운명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트럼프도 뭐 말이 여러 차례 바뀌긴 했습니다만 달러에 어느 정도 좀 약세를 원하고 왜냐하면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세계에서 보는 달러의 위상도 사실은 좀 트럼프 시대에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봐왔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고 나니까 강세였던 금값이 막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네. 달러는 또 엄청 강세로 갔단 말이죠. 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특히 이 상호관세 부과를 하면서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네,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지난 한 50년 이제 전쟁과 금값의 관계를 보면요. 네. 80년대 이후부터는 특히 더 그런데 전쟁이 나기 전에는 금값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좀 떨어져요. 어허. 그런데 떨어진 상태가 그 전쟁 이전에 높아지기 이전의 상태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4천 몇백 달러, 예. 1온스당 4천 몇백 달러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이전의 상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게 과거 다른 전쟁 때도 비슷했나요? 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네. 그 해석을 해보면 첫째는 유동성 문제인 거죠.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갑자기 돈들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처분을 해야 된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하는 거는 금일 때가 많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금화를 하기에도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또 이 종이금들이 많아져서 종이금이요? 예, 그러니까 코인들 가상자산이요? 금 ETF죠. 금 실물을 가지는 게 아니고 금 실물을 거래하게 되면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종이금들인 거, 금 ETF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 실물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금 가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금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뭐 이익이 생기고 미치고 하는 뭐 그런 금융 상품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금 실물이 공급이 없는데도 금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네. 그리고 처분하기도 매우 쉽고 이게 이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금의 금융화라고 하는 거, 종이금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또 금의 처분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 지금까지 주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 담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채권자가 돈 집어넣어. 현금 집어넣어라고 했을 때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 뭐였느냐? 그게 종이금들이었다. 뭐 이런 해석들이 같이 지금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수익을 본 상태에서 예, 그걸 수익 팔아서 실현을 하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이 필요하다. 달러 유동성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게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항상 달러는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면 약세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항상 위기가 닥치면 달러로 또 돈이 몰려가고. 예. 그래서 항상 그 달러 강세를 스마일 곡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안 그렇죠.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고 예. 경제가 너무 좋을 때도 또 달러가 강세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 금융위기는 미국이 버린 주범이었어요. 건- 그렇죠, 그렇죠. 미국 때문에 생긴 금융위기인데 네. 그 위기가 닥치니까 저 달러 값이 또 올라가고. 신흥국들만 또 죽어나고. 예. 그게 근데 그걸 팬데믹 때도 대체할 그랬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안화가 대체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기축통화는 운명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기축통화국은. 중국은 그거를 못해요. 그렇죠. 제조 국가니까. 예, 제조 강국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는 값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계속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출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축통화가 된다. 그러면요, 점점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거기다가 제대로 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외환 거래가 자유화돼야 됩니다. 위안화를 마음대로 다른 통화와 주고받고 사고 그렇죠. 팔고 송금하고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 용납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아하. 또 통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이 2008년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런 금융 자유화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제 국제 통화를 만들겠다고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샹하이 증시가 폭락을 한번 한 거예요. 네. 외국 자본이 쫙 빠져나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뜨거 한 거죠. 이거 자본 자유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통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라고 하는 거는 국제 통화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네. 이번에도 뭐 이란이 보니까 자기네 그 원유 판매할 때 달러를 배제시키겠다, 뭐 위안화로 결제하든지 비트코인으로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고는 하는데 예. 대세는 대세 지장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위안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렇게 기축 통화가 돼서 예. 중국이 감당 못 해요, 그거. 어떻게든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 수출 때문에. 수출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위안화 가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기 때든 어떤 때든 갖고 싶어 하고 예.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고평가가 될수록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럼 뭔가 운명입니다. 과거의 미국처럼 막 금융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네. 중국에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있느냐 아직은 미숙하고 예. 그러게요. 참 이게 그래서 위기 때 한 번씩 그 달러의 위상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막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달러의 위상을 스스로 해치려고 자꾸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건 그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 있는 거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왜 믿을 수가 있는가? 저 나라는 달러라고 하는 것을 남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달러를 휴지로 만들지 않을 거야, 미국은. 근데 남발하긴 하잖아요. 많이 찍어내잖아요.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특히 언제 많이 했냐면 월남전 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60년대.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1971년까지는 미국이 그 달러가 근본위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를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네. 금 1온스를 내줄게.
약속을 했던 거죠. 이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내줬어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개인한테 내준 건 아니지만 국가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그걸 했던 거죠. 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달러를 마구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월남전 하느라고 또 뭐 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하는 걸 하느라고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보기에는 야, 이 불안한데? 저거 금 못 내주겠는데? 그래서 미리 금을 받고 간 겁니다, 아마. 내금 내놔. 예, 내금 내놔 해서 금 보유고가 쫙 떨어져요. 예. 6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돼서 이거 금 못 내주겠는데? 해서 금태환 중지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해서 금 본위제를 확고히 이어오다가 네. 금은 요만큼 있는데 돈은 이만큼 찍어내고 있었고 네. 알고 보니까 네. 나중에 되니까 우리 그만큼은 금 없는데 못 내주겠다야 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닉슨 쇼크라고 했던 72년대 예. 사건이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그때 마침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중동 국가들로 그러니까 돈이 그야말로 넘쳐나게 되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중동에서. 예, 예. 그러니까 배럴당 3달러 했던 게 12달러, 13달러 막 이렇게 가니까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게 됐던 거고 그때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서 너희들 그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거 우리가 맡아줄게. 그리고 너희들 나라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거기에 미군 주둔시키고 안전보장 다 약속하고 그 대신에 석유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 남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 사들이고 미국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달러는 그 기축통화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 더 강력해졌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건달들의 모습이랑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원래 그냥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야생.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면도 차리고 예의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슨 예의가 있겠어요, 거기에. 국제법은 처벌 조항이 없으니 예. 처벌할 수도 없고. 특히 강대국이 그렇게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나마도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에 비교적 점잖은 그런 강대국이었다. 비교적. 예, 비교적 점잖은.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점잖은 나라.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까지의 80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 약육강식에 가까운 그 야생의 정글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비정상이었던 80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80년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온 몇 세대다 보니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예.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랬었고 그 이전에 조선과 조선과 명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예요. 원래 그래요. 힘으로. 예, 원래 힘센 자는 힘 약한 국가를 무릎 꿇리는 거고 가서 조공하고 갖다 바쳐야 복종하고 되고. 갖다 바치면 그래 착하네 이렇게 봐주고 그런 거죠. 동생으로 인정해줄게. 예. 네. 원래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게요. 여기에서 또 대한민국은 더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 무조건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근데 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낯설 정도로 대한민국의 힘이 좋아졌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단군 이래 가장 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 신고가 행진.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 때문에 제압을 당할 뻔했어요. 제압을. 예. 우리가 중국하고 1대1로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요.
한국이 강국이 된 거예요. 왜? 중국이 배제된 시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배제된 시장은 그럼 뭐냐? 그게 반도체, 또 방산,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이에요. 네. 소위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이것이 잘 나갈 수 있는 그 원인을 뒤 배경을 보면요. 중국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만 해도요. 기술적으로 중국이 한국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EUV 장비라고 하는 극자회선 장비를 중국이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못 팔겠으니. 예. 근데 그 극자회선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서만 공급하거든요. 네. 미국이 거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중국에 못 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만들 수 없어요. 아주 결정적인 핸디캡을 중국이 가지게 된 거고 그거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뺄 수 없는 요인은 뭐냐면 네. 만약에 미국, 중국이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요. 네. 한국의 반도체 인력들 대거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보나 마나요. 여기서 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그 대우가. 2010년대에 진짜 많이 넘어가긴 예.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넘어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연봉 3배가 뭡니까? 5배 이상 막 주고.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싸우지 않았으면 모든 산업은 다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었고 한국은 거의 뭐 폐허처럼 됐을 거라고 봐요. 현재의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 지금 뭐 정말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그 산업들은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고 있지 않아요. 국제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같이 맞닥뜨려서 시장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맥을 못 쳐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방산, 또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완전히 격리된 시장 하나가 생긴 거고 그 격리된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강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완전 이제 갑 같은 을이 될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예. 갑이죠. 갑입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D램만 하더라도 이제는 갑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갑이냐? 가격을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전에는요, 한국의 D램이라고 하는 것이 그 CPU, 인텔이 공급하는 CPU에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새로운 CPU, 예를 들어 586, 펜티움 뭐 이런 네네네. 것들로 쭉 갈 때, 예. 그렇게 되면 컴퓨터들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때 가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D램에 대한 수요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D램이었습니다. PC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HBM이나 DDR5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구글이든지 뭐 오픈 AI든지 이런 데들이 자기들 투자를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건 주는 대로. 예. 네. 그 우리가 갑이고 가격 결정권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물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뭐 수출 실적이 뭐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국내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시켜왔습니다만 대외적인 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네. 우리가 또 실력과 운을 통해서 선진국이 또 이제 되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